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은 끝내 흩어진다. 도시는 소란스러웠다.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저마다 더 크게 외치며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고 골목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흘러나왔다. 말은 많았으나 어느 것도 오래 남지 않았다. 아침에 떠들던 소문은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로 덮였고 사람들의 혀는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진실한 한마디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날 제자는 스승과 함께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제자의 귀에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마치 얇은 종이 조각처럼 부딪혔다가 흩어지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스승에게 물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토록 많은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사이를 잠시 바라보았다. 말다툼을 벌이는 이들, 거짓을 섞어 물건을 파는 상인들, 남의 이야기를 과장해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승의 눈에 들어왔다. 스승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태어난다. 마음이 혼탁하면 말도 혼탁해지고 마음이 곧으면 말도 곧게 나간다. 지금 저들을 보아라. 저들은 혀를 움직이지만 자기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 말은 많으나 책임은 부족하고 목소리는 크나 진실은 얕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만 보였던 장터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질까요? 침묵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다. 침묵만으로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다. 침묵은 혀를 멈추게 할 뿐, 마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온갖 생각으로 스스로를 소란하게 만든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낳는 근원을 곧게 세우는 일이다. 근원이 바로 서면 말은 비록 적어도 무거우며 근원이 삐뚤어지면 말은 비록 길어도 가볍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곱씹었다. 장터 입구에 서 있자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쉼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다. 자신 역시 때로는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말을 꾸미기도 했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실을 숨기려 한 적도 있었음을 떠올렸다. 스승의 말은 먼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해야 할 일은 말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데 말만 연습한다면 그것은 칼집은 썩어 있는데 칼날만 갈아대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날카롭게 빛나 보이나 정작 잡아쥐고 휘두를 때 손이 다치고 끝내는 자기 자신을 베게 된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비록 말이 많지 않아도 한마디가 천마디의 값어치를 한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비록 수천 마디를 쏟아내도 듣는 이의 가슴에 남지 않는다. 제자는 시장을 지나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어떤 마음에서 말을 해왔는가? 내가 했던 말들 가운데 진실에서 나온 말은 얼마나 되는가? 이익을 위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꾸며낸 말은 얼마나 되는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기억하라.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한다. 마음이 깊으면 말은 짧아도 깊게 스며들고 마음이 얕으면 말은 길어도 금세 사라진다. 말의 무게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말과 마음의 도리다. 제자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부터 그는 남 앞에서 말을 줄이려 애쓰기보다는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마음을 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이 나중에 그가 던지는 한마디의 무게를 달리 만들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덕이 없는 성공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성벽이다. 며칠 뒤 제자는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 동행할 기회를 얻었다. 넓은 홀 한가운데에서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서로의 공을 자랑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며 웃고 있었다. 화려한 옷, 거대한 집,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삶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탄식을 삼켰다. 저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저들의 목소리는 높고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장면을 함께 지켜보던 스승의 눈빛은 깊은 우려를 담고 있었다.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저들은 모두 큰 권세와 부를 가진 이들입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저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야말로 성공한 이들이 아닌가요? 스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홀 가장자리에 세워진 높은 성벽 그림을 가리켰다. 그림 속 성벽은 단단해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 사이사이에 금이 간 것이 보였다. 겉에서 보면 저 성벽은 높고 커 보인다. 그러나 돌 사이의 틈은 이미 벌어졌고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굳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스승은 다시 권력자들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란 대개 성벽의 높이만을 본 것이다. 성벽이 얼마나 곧게 쌓였는지, 기초가 얼마나 깊이 내려앉았는지는 보지 않는다. 덕이 없는 성공은 기초 없이 성벽만 높이 쌓은 것과 같다. 바람이 잠잠할 때는 그 높이가 자랑이 되지만 바람이 거세지면 그 높이가 곧 자신의 무게가 되어 무너뜨리는 힘이 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만약 나도 저 자리에 오른다면 나는 다를 수 있을까? 나는 덕을 쌓는 일보다 자리를 얻는 일을 더 먼저 바라지 않았는가? 스승은 제자의 얼굴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무엇을 희생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지가 중요하다. 덕과 정의를 버리고 얻은 성공은 잠깐은 빛나지만 오래 머물지 못한다. 마음의 기초를 허물고 쌓아 올린 성벽은 겉으로는 화려해도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아래 기대어 살던 많은 이들을 함께 다치게 만든다. 홀 안에서는 한 원로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 가난한 이들의 땅을 사들여 이익을 크게 남긴 일을 자랑스러운 일처럼 이야기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추어올리며 박수를 쳤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스승님, 저 사람의 성공은 많은 이들의 눈물을 밟고 올라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덕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스승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세상은 때때로 바른 것을 느리다고 비웃고 그릇된 것을 빠르다고 찬양한다. 그러나 느린 걸음으로 곧게 걷는 자는 끝내 길 위에 남지만 빠른 걸음으로 비틀거리며 달린 자는 어느 순간 길 밖으로 떨어진다. 덕은 성공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받쳐주는 기초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덕을 지키는 사람은 때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쌓는 것은 일시적인 자리가 아니라 자신과 주변을 함께 지키는 기반이다. 덕을 버리고 쌓은 성공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덕을 지키며 쌓은 성공은 함께 사는 이들을 살린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국 각자의 몫이다. 제자는 홀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으로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그 자리는 나만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덕이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 대신 덕을 지키며 천천히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자.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성공을 꿈꾸되 덕을 앞세우겠다. 덕이 없는 성공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성벽이요. 덕 있는 성공은 많은 이들이 기대어 설 수 있는 기둥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는 스스로의 근본을 흘려보낸다. 새벽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을 때 스승은 늘 같은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자는 몇 번이고 스승의 생활을 지켜보며 의문을 품었다. 어째서 스승은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때로는 늦게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도 다음날 아침이면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가? 그날 제자는 마침내 물었다. 스승님, 사람은 피곤할 때 늦잠도 자고 기운이 없으면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어찌하여 이토록 시간을 엄격히 지키십니까? 그리하지 않아도 지혜는 그대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스승은 물그릇에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어지러운 것은 시간이 어지러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서를 세우지 않아서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는 실은 자신의 근본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루를 대충 보내는 사람은 한 달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렇게 흐릿해진 한 달이 결국 평생의 결을 흐릿하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까?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바깥을 향한 도리이고 시간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향한 도리다. 타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듯 자기 시간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중간에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한다. 스승은 창밖을 가리켰다. 어둠과 새벽빛이 뒤섞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밤과 낮의 시간을 분명히 나눈다. 계절마다 변화를 주되 그 변화 또한 질서 위에서 돌아간다. 하늘은 한 번도 오늘은 귀찮으니 해를 띄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늘이 제 시간에 해를 띄우듯 사람도 자기 안에 시간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 도리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보냈던 수많은 허투루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다. 이유 없이 늘어지던 늦은 아침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어영부영 흘려보냈던 나태한 오후들, 생각 없이 흘려보낸 밤들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미 많은 근본을 흘려보낸 셈이로군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스승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세우는 존재다. 근본은 한 번 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결심이 곧 새로운 기초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잃은 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아있는 물로는 여전히 밭을 적실 수 있다. 그날부터 제자는 하루의 처음과 끝에 스스로와 약속을 맺었다. 아침에는 오늘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한 가지를 정했고 밤에는 그 약속을 지켰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자주 실패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기 싫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길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오늘은 넘어진 날이다. 그러나 내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자신 안에 쌓이고 있음을 느꼈다.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곧 자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다. 스승은 그런 제자를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자기 삶을 다스리는 자다. 시간을 흩뜨리는 자는 평생을 흩뜨리지만 시간을 세우는 자는 평생을 세운다. 이 제자가 언젠가 남을 이끌게 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의 도리를 잊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정은 서로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로 세우는 의식이다. 여름 끝자락, 저녁의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날이었다. 제자는 오랜 친구가 걱정스러운 소문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가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부정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함께 자라온 친구였기에 제자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그는 스승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제 친구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려 합니다. 그를 말리고 싶지만 자칫하면 우정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옵니까? 스승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제자에게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스승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사람들은 종종 우정을 핑계 삼아 서로의 잘못을 감추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방치이며 방치는 곧 파멸을 부르는 독이다. 스승의 말은 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우정이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바로잡는 의식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의 잘못을 조용히 붙잡아 돌려 세워야 한다.
그가 비틀거리는데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은 다시 이어 말했다. 그대의 친구가 지금 그릇된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빛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마음의 기둥이 무너지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쓰러지면 주변의 모든 것을 함께 깔아뭉갠다. 그러니 친구의 기둥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우정이다. 그날 밤 제자는 친구가 잠시 머무는 작은 술집으로 향했다. 어둑한 골목을 지나는 동안 제자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다. 괜히 나섰다가 우리 우정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 말이 오히려 그를 상처 입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스승의 말이 그의 갈등을 눌렀다. 우정은 서로에게 편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친구는 술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왔구나. 너도 내 사정을 들었겠지? 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널 탓하려고 온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은 너의 길을 망치고 너를 믿는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길이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뿐 아니라 너를 의지하는 이들도 함께 무너질 거야.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바로 잡으면 길은 늦어 보여도 분명히 생긴다. 그러나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끝에는 절벽뿐이다. 한참을 침묵하던 친구는 마침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내가 나를 비난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너를 비난하러 온 게 아니다. 너를 지키러 왔다. 그 말에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친구는 부정한 제안을 거절했고 힘들지만 정당한 방법을 찾아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승의 말을 떠올렸다. 우정은 서로의 허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로 세우는 의식이다. 그는 알았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은 우정의 의식을 치른 것임을. 법은 강자를 위한 칼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세운 울타리이다. 며칠 뒤 도시는 거센 소란에 휩싸였다. 부유한 귀족 가문이 가난한 농부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농부들은 거리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권력자들의 압력 때문에 많은 관리들은 침묵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떨었다. 스승님,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모두가 저 약한 이들을 외면합니까? 스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강자를 두려워하고 약자를 무시한다. 그러나 법이란 그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법은 강자의 욕심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살아갈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세운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스승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렇기에 더욱 누군가가 바로 서야 한다. 법은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법을 지키려는 자가 없으면 법은 죽은 종이와 같다. 약자가 기대어 설 기둥이 없다면 도시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허수아비가 된다. 그날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미 법정 안은 귀족 가문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농부들은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관리들은 귀족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미루기만 했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스승에게 속삭였다. 스승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바람 한 줄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바람을 바꾼 것이다. 약자는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숨을 돌릴 수 있다. 스승은 앞으로 나아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이여, 정의를 잃지 말라. 약자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법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법은 강자의 방패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승에게 쏠렸다. 귀족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농부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제자는 스승의 옆에 서서 말했다. 약자의 울음을 외면하면 언젠가 그 울음은 도시 전체를 흔드는 비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울음이 비명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잠자코 있던 관리들 중 몇몇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정의를 지키겠다고 말을 보탰다. 그날의 판결은 귀족 가문의 강탈을 인정하고 농부의 땅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자는 말했다. 스승님, 우리는 정말 작은 행동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다. 작은 행동이 아니라 바른 행동이다. 바른 행동은 항상 작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세상을 움직인다. 제자는 그 말이 가슴에서 오래 떠나지 않았다. 외부의 적은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한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음속의 잡초이다. 제자가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법정에서 보인 그의 용기와 말의 힘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제자는 처음엔 그 관심이 기뻤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사람들의 칭찬은 달콤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떤 날은 칭찬 때문에 마음이 들떠 집중하지 못했고 어떤 날은 비난 한마디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졌다. 그는 결국 스승을 찾아가 털어놓았다. 스승님, 저는 외부의 적보다 제 안의 감정 때문에 더 흔들립니다. 칭찬에 교만해지고 비난에 약해집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는 욕심과 교만, 게으름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적이 없어도 내부에서 잡초가 무성해지면 결국 한순간에 쓰러진다. 스승은 땅바닥의 잔디를 가리켰다. 보아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뿌리 썩은 한 뼘의 땅은 작은 발자국에도 무너진다. 마음도 같다. 마음속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아무리 큰 성취도 작은 비난 앞에서 흔들린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속 잡초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스승은 말했다. 칭찬을 들을 때 들뜨는 마음을 경계하고 비난을 들을 때 꺾이는 마음을 살펴라. 들뜸은 아직 욕심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꺾임은 아직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날 밤 제자는 방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진정한 의지도 있었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는 그 욕심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나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 잡초를 하나씩 뽑아내듯 들뜬 마음은 낮추고 꺾인 마음은 세웠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스승은 그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너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이긴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진실은 마음에 남는다. 큰 연설을 맡게 된 날, 제자는 밤새 원고를 쓰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군중을 흔들 수 있는 화려한 비유,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문장,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원고가 길어질수록 제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텅 빈 듯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스승을 찾아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써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화려한 말일수록 더욱 빨리 흩어진다. 그러나 진실은 말 속에 숨겨진 돌기둥처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킨다. 스승은 제자의 손에 든 원고를 가리켰다. 그 원고 속에는 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박수받을 욕심이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군중은 잠깐의 장식에는 감탄하지만 진실에는 마음을 연다.
진실 없는 말은 공연이고 진실 있는 말은 변하다. 그 말에 제자는 원고의 절반을 찢어버렸다. 화려함을 모두 지우고 오직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심만 남겼다. 다음 날 광장에서 연설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큰 박수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조용한 침묵이야말로 그의 말이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였다. 성찰은 하루를 곱게 하고 고든 하루가 고든 삶을 세운다. 밤은 깊었다. 스승은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었다. 제자는 조용히 스승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이 모든 배움을 내일의 나에게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스승은 자신의 오래된 기록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사람은 성찰을 통해 하루를 곱게 한다. 고든 하루가 쌓이면 고든 삶이 된다. 성찰이 없다면 하루는 종이처럼 구겨지고 구겨진 하루가 쌓이면 삶 전체가 비뚤어지고 만다. 스승은 기록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매일의 실수와 배움, 후회와 다짐이 적혀 있었다. 성찰은 반성만이 아니다. 성찰은 오늘을 되돌아보아 내일을 곧게 세우는 일이다. 오늘의 나를 살펴보면 내일의 나를 지킬 수 있고 내일의 나를 지키면 평생의 나를 세울 수 있다. 제자는 촛불의 흔들림을 바라보았다. 성찰은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그릇된 길을 걸은 적은 없는가? 내일의 나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성찰은 그의 하루를 곧게 만들었고 고든 하루는 그의 길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성찰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 돌아보는 자는 다시 태어나고 돌아보지 않는 자는 같은 자리에 머문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매일을 바로 세우겠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세우는 길이다.